저는 스톡홀m 대학교에서 동양학과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마르쿠스 몽세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세대 혼혈인은 한국 전쟁 전후로 하여 태어난 혼혈인을 말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 주로 우리 가족의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스웨덴 분이셔서 제 동생과 저는 혼혈입니다. 뜻은 석다의 혼, 피의 혈, 그리고 사람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혼혈인이라는 용어는 혈통이 서로와 다른 사람 두 명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을 말합니다. 한국은 원래 민족적으로 매우 균질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온 다른 민족 또한 한국계와 섞인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혼혈인의 경우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아무 부족적이나 불필요한 경험도 없었는데 1세대 혼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인상을 받습니다. 저는 발표의 바탕으로 논문 2권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논문은 중앙대학교 현교교수 강진구가 작성한 것이고 제목은 슬기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혼혈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우리문학연구 제26집에서 출판한 것이며 1세대 혼혈인이 서술한 슬기를 분석해서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낸 것입니다. 둘째 논문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김아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사진은 못 찾았는데 제목은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이라고 하는데 2009년에 역사 문제 연구 제22호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작가는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른 사건과 과정 등에도 집중합니다. 이 두 가지의 논문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논문을 하나씩 요약하는 대신에 그들의 내용, 관점과 결과 등을 합해서 범주 몇 가지로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혼혈인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한국 전쟁과 그 전후의 시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은 혼혈인은 한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도 존재했는데 미군 정위부터 또한 특히 한국 전쟁 후부터는 혼혈인의 수가 많이 증가했고 그들의 외양이 더 이국적이게 보이게 됐습니다. 이의 원인은 주로 두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성매매 증가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후 남편을 잃어서 가족을 혼자서 부양해야 할 여성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세우기 위해 직업을 찾아야 했는데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성매매는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 여성과 사이에서 매춘했습니다. 둘째 원인은 첫째 원인과 관계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어떤 미군과 한국 여성은 같이 교제해서 지속적인 애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혈인이 탄생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와 애인 관계뿐만 아니라 미군의 강간으로 발생한 혼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혼혈인의 아버지 국적은 미국이 다수였지만 어떤 경우는 혼혈인의 아버지가 터키, 영국 등의 나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자란 홍유리는 나쁜 경험이 많았습니다. 요컨대 홍유리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이방인으로 여겨져 온 것입니다. 따라서 홍유리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사회적 또한 제도적 자비를 받아왔습니다. 사회적인 자비는 여러평하고 굴욕적인 지침, 한국인들의 괴롭힘 등의 형태로 작용했습니다. 홍유리를 지칭하는 튀기, 깐둥이, 휜둥이, 뺑코를 비롯한 용어는 홍유린을 제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유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고 외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만 편견과 자비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순덕이라는 흔인계 홍유리는 자기 수기에서 다음의 장면을 기술합니다. 한국인 아이들 몇 명이 공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순덕이 거기에 가서 용기를 내어 아이들이랑 같이 놀려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순덕에게 야! 이 깜둥아! 저리 가! 라고 부르며 순덕을 거부합니다. 그러더니 순덕은 일본어로 받아줄 것을 아이들에게 애원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 자식! 너 더러운 자식이! 저리 가! 라며 순덕은 또 거부를 당하고 맙니다. 홍유린에 대한 편견의 다른 예는 외모가 이국적이기 때문에 성적 매력을 가지게 돼서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니박이라는 백인계 홍유리는 남성들의 시각에 성적 대상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소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홍유리는 한국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원인은 한국 사회가 순수한 북의 혈통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북의 혈통주의와 북의 중심의 가족 구성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그의 자식은 곧바로 한국인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순수한 북의 혈통을 강조하는 데 그 당시 한국 정부는 큰 역할을 했고 홍유린에 대한 여러 정책과 대책을 실현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자비도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1948년에 제정된 국조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북의 혈통주의를 취했으며 시민권의 최소 요건은 그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요컨대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와 외국 국적을 가진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홍유리는 국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혼인들이 국민이 되려면 그쪽에 입적해야 했는데 이 방법은 입양된다는 것, 어머니가 그들을 외가에 입적한다는 것, 또한 홍유린이 스스로 일가를 창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적을 받기가 힘들었고 홍유린 다스는 호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본가에서 혼외자를 인정받기가 힘들었고 많은 여성은 공식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혼유린 아동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은 자신의 혼유린 아동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그들을 호적에 입적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적법은 반드시 혼유린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는 홍유린을 이방인으로 여겨온 것이지만 한국인으로 인정받은 홍유린도 있습니다. 이 홍유린들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농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관과 가수 선유킴은 좋은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강진구 교수에 따르면 이 혼혈인들이 한국계라서 인정받은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그들을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여겨서 인정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혼혈인이 관심을 끈 경우도 있는데 미군인 전 미식 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는 이에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이시고 2006년 슈퍼볼 전후로 하여 한국 언론은 워드를 조명하면서 한국에서 혼혈인의 상태와 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혼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어떤 한국 여성의 혼혈인 아동이 성공했으면 한국 대중 매체와 사회는 그 혼혈인의 어머니를 더러운 양궁주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더욱 말하자면 1세대 혼혈인의 수기를 보면 그들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좌절과 절망 대신 성공의 희망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특히 미국에 대한 동경과 탈주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혼혈인은 어떻게든 한국을 떠나려고 했고 유학생 또는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혼혈인의 현재 상태는 1세대 혼혈인이 비슷한 것처럼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1세대 혼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당시의 한국 사회가 혼혈인을 천시하고 편협하게 봤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혼혈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한국 사회의 시각으로 멸시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지침으로 불리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양공주, 양갈보, 양섹시라는 명명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모두 성남의 여성일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고 혼혈인은 낳기 때문에 순수한 국의 절충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가족 역할을 망했다는 사고방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이 여성은 더럽고 부도덕적인 삶으로 여겼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한국 전쟁 후에 많은 여성들이 생활고로 인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했는데 어떤 조사들에 따르면 성매매는 대부분 여성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미군정의 지배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혼혈인의 탄생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만 혼혈을 탄생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혈인 어머니는 자기 아동을 유기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혼혈인의 어머니는 자신이 혼혈인을 낳았다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혼혈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자신의 어머니가 그를 폭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인용문은 애니 박이라는 혼혈인의 어머니가 칼을 들고 애니를 쫓아오다가 그 행동을 막는 부모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저님의 약속에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대로 출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떳떳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1세대 혼혈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혼혈인의 반생과 한국 사회가 그들을 멸시하는 데에는 한국 정부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 정부는 성매매 늘어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은 바로 공인된 성매매 장소로 군인을 위한 위안소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일부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을 만들어가면서 기지촌이라는 지역이 형성됐습니다.
기지촌은 한국 전쟁 전으로 하여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전략 형태를 말합니다. 기지촌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매점 등을 제공하면서 한국 여성과 어린이에게 일자리와 밥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기지촌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한국 여성과 매춘하거나 교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혼혈인이 탄생했습니다. 김아람 연구자에 따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혼혈인과 기지촌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기지촌에서의 도착민과 미군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범죄 등은 한국 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혼혈인은 기지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기지촌이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혼혈인도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의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누가 국민인지 누가 배제해야 할 비국민인지를 한정했는데 이에 기준으로 반공주의와 앞에서 언급한 북의 혈통이 작동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다른 인종도 배제됐고 혼혈인은 그 다른 인종이라는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단일 민족 국가의 우수성이 강조되는데 이것은 학생들 사이에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는 혼혈인이 발생한 것과 한국 사회가 그들을 멸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혼혈인을 멸시하는 것과 그들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도 매우 당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부터는 이승만 정부가 혼혈인이 발생과 증가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혼혈인을 은폐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한 최초의 대책은 그들을 일반인으로부터 격리시켜 따로 수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혼혈인의 수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1953년까지 400명의 못 미치는 수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혼혈인을 격리시켜 수용하는 계획은 실현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입양이었습니다. 정부의 산하의 한국아동양후회라는 기구는 해외 입양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는 입양과 관련된 기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1954년 1월에 한국아동양후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입양 업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기독교의 민간 단체들도 입양에 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문제는 역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 입양이라는 것은 우선의 입양 방법이 됐습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양자들은 자기 입양할 아이와 사전 교류 없이 한국 단체들과 기관의 모든 권리를 위탁하고 법적 절차를 마치게 한 후에야만 아이를 데려와서 실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도 발생시켰습니다. 이 방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리 입양은 사전 조사 없이 아이를 보내는 방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건이 부적절한 부모도 입양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혼혈인 입양한 몇 명은 아이를 잘 못 지키는 양자에게 보내게 됐다가 또 다른 양자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입양은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최대한 혼혈인을 해외로 보내고자 하는 의도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혼혈인을 해외로 보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 후에는 한국의 사회적 또한 경제적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구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시 미국민으로 여겨지던 혼혈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인들이 시각에 혼혈인은 전쟁으로 발생한 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혼혈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에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는 혼혈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당시 한국 정부만 비난하는 게 틀렸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과거부터 종교적 민족을 강조해왔으며 인종주의가 강하고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논문에 대한 비판할 점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비판할 점 더 있는데 이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두 논문의 작가들은 원래 좌파이고 반미주의자인 것 같은데 김아람의 논문에는 그런 경향이 너무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해방 후에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치 미국만 발생시킨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역할은 무시합니다. 물론 반미주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논문을 쓰면 최대한 객관적, 뉘앙스 있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발표를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1세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 또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혈인은 미군 정위부터 발생했는데 한국 전쟁 후에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생화고에 시달려 있었던 많은 한국 여성이 성매매를 해서 미군과 사이에서 혼혈인은 났다는 것입니다. 혼혈인은 사회적 또한 제도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순수한 부부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혼혈인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민으로 여겨졌고 어릴 때부터 한국인의 공동체로부터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공한 혼혈인은 한국인으로 인정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이런 혼혈인을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혼혈인의 어머니도 한국 사회 시각에 더럽고 부도덕적 존재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들이 혼혈인을 낳았다는 이유로만 자신의 적당한 가정적 역할을 망했다고 여겼고 혼혈인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다 있다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는 혼혈인을 발생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 사회가 혼혈인을 천시하는 데 대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부부 혈통을 강조하고 미군 정기부터 외국에서 온 군인을 위한 위안소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에 혼혈인이 많이 증가하자 정부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해서 여러 대책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해외 입양은 해결책으로 선택되는데 이것도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